약물을 이제 처음부터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 특징이 유튜브가 좀 그런 좀 다양한 의견들이 너무 많은 와중에서 종교처럼 돼버리잖아요. 보디빌딩을 해야지 그쵸. 기능 강화 운동만 하면 안 되거든요. 내추럴로도 충분히 좋아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한계치를 설정해 놓을 뿐이지. 네. 근데 네, 머슬 라디오 2부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좀 하기는 좀 처음인데 이만큼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또 끊어서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효중 선수님을 제가 맨 처음에 머슬 라디오 1부에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대한민국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스포츠맨, 운동선수로서 연봉을 받으면서 활약한 내추럴 보디빌더시고, 우리 격동의 시기라고 하는데, 이 보디빌딩 대보협에도 이제 격동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본인의 신념을 지키면서 커리어를 끝까지 이어가셨던 바디빌더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한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내추럴 스타분들, 잘 알려진 선수분들도 많지만, 김효중 선수님 같은 경우는 내추럴로 신념을 지켜오신 바디빌더들 중에서 가장 거의 맏형에 가까운 바디빌더입니다. 뒤에 고양이가 자꾸 울고 있는데요. 네, 그런 맏형에 가까우신데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 보디빌딩 하면 저는 일반 체육하고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헬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실상 지금의 최정상급에 있는 보디빌더 분들,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보디빌더 분들도 내추럴 바디빌더로서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겠지만, 지금 김효중 선수님처럼 이제 커리어 말기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커리어를 진행하는 동안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내추럴로 신념을 지키신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 약물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몸소 이제 내추럴로 오랫동안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케미컬을 사용한 분들하고도 같이 훈련도 하셨을 거고 주변에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이제 피로도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운동을 했을 때 그 피로도나 회복 속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만의 이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본인이 오랫동안 지켜왔고 잘 맞는 게 3분할이라는 언급을 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3분할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한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는 이 피로도의 누적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분할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하우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네. 시골에 살다 보니까 네. 일찍 자고 일찍 하는 게 네. 몸에 배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군대에도 갔다 오고 네. 체질이 이제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져요. 눈이 네. 떠져요.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디빌딩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네. 네. 그리고 있잖아요. 네. 성장 호르몬이 나올 시기에는 꼭 잠을 해야 된다. 네네네. 저는 그거를 진짜 좀 믿었기도 했고, 네. 제 체질 자체도 좀 그렇고, 항상 11시에 전에 잤어요. 11시 전에? 네. 와, 거의 계속. 네. 그러니까 부스터를 먹어서 잠을 못 잤다는 그 시기인데,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면서부터는 11시를 넘기지 않고 항상 잘 준비를 다 끝내놓고 11시에 자서, 결혼 전에는 5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찍 운동을 하고, 네. 이 생활을 계속 했거든요. 네. 20대는 피곤한 걸 몰랐어요. 피곤한 걸 못 네. 느꼈지만. 네. 30 넘으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네. 30 넘어서부터는 중간에 낮잠을 좀 잤어요. 네. 한 30분 정도 자고. 노하우? 예. 저는 이제 술, 담배 네. 안 하고 유흥 안 하고 네. 그냥 일찍 자고 비시즌에도 그냥 똑같이. 비시즌에도 네, 제가 늦게까지 잠을 안 자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네, 네. 항상 일정한 생활 패턴? 아까도 자연스럽게 강조된 부분이지만, 추침을 못했을 때 다이어트가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추침이네요. 그럼 거의 가장 네, 중요한 키워드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네. 와, 이게 지금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시면서 30대를 넘어서 이제는 40대이시잖아요. 한국 나이로. 그렇기 때문에 이 체감하는 신체적으로 체감하는 게 또 다르실 것 같습니다. 운동 양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 운동 양이. 예전 선배들도 보면은 네. 갈수록 운동 양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대신 이제 좀 집중해서 예. 짧게
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근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이거는 뭐 피로도뿐만 아니고 인대나 관절 이런 부분을 좀 보호 차원에서 점점 이제 줄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노하우가 이제 길게 쌓여 있는 구력이 쌓여 있는 선배님들 그런 선배님들께서도 지금 어린 친구들 운동을 3-4시간씩 하고 운동에 미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귀담아 듣지 않죠. 않게 되는데 이런 젊은 인대도 건강하고 이런 시기에도 지금의 노하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니면 그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운동을 많이 해야 될 시기엔 많이 해야 돼요. 야, 많이 하는 게 맞고. 네. 예. 다만 이제 피로도 관리 그리고 부상 관리 예. 이 부분만 조심하면서 처음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네. 체력도 기르고 예. 뭐 힘도 강해지고 예. 그걸 바탕으로 이제 몸을 만들어가는 거라서 네. 뭐 운동을 처음부터 너무 적게 하는 거는 그렇죠. 별로 이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에 쌓여 있는 노하우는 뭐 신체적인 그 변화에 맞게 맞습니다. 형성된 그런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운동을 30세트를 해서 예. 내가 운동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면 네. 이거를 25세트만으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예. 줄여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의 질도 많이 올라가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은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젊었을 때 그 최전성기 김효중 선수님의 최전성기였던 2015년도와의 현재 피지컬, 비시즌 이런 것들을 모두 따져봤을 때 그 6년 사이에 발전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예전엔 시합을 많이 뛰었어요, 제가. 네. 1년에 적게 뛰면 2개, 3개, 네. 많이 뛰면 4개, 5개까지 오. 시합을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육이 성장할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운동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예. 전성기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근데 빨리 몸을 만들고 보여주고 결과를 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대회를 많이 뛰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내추럴 시합을 뛰면서 예. 이 시기를 조금 길게 잡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몸이 조금씩 이제 사이즈가 좋아지는 거를 확인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고 운동을 했던 예전에 선배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몸이 전체적으로 커졌다, 프레임이 커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이어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시고 보통 준비를 하시나요? 몸 상태에 따라 좀 다른데 예.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좀 돼 있으면 3개월, 네. 다이어트가 별로 좀 안 돼 있다, 지방이 좀 많으면 4개월 정도. 지금 현재 거의 90kg 가까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와, 그렇게 따졌을 때는 다이어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최소 4개월은 제가 돼요. 4개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비시즌으로 시합 준비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요것도 이제 사실은 대중들이 보디빌딩의 약물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몇 년 전 뭐 약투 사건 등을 통해서 약투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내추럴 보디빌딩과 케미컬 보디빌딩을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셨는데 대부분의 보디빌딩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서 또 생겨진 여론 같은 게 이제 사실은 내추럴이라고 주장하시는 미디어에서 주장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미디어라는 거는 저도 유튜브를 직접 해봤지만 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상이 하나 올라갔을 때 이 영상이 당시에 노출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고 또 계속해서 노출, 알고리즘에 노출되고 그 댓글에는 그 사람을 한 번쯤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 한 번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길 수가 없는 진실의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인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재산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나는 내추럴 보디빌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핑보다도 더 빡센 그런 부분들은 검증이 된 사람이 된 건데 사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또 화두되고 있는 게 대중들에는 어떠한 일정 수준의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치의 몸을 넘어가면은 이거는 약물을 사용한 몸이다. 심지어 본인이 내추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약물을 사용한 몸이 아닌가 이거 거짓말 아니냐
내추럴에 대한 기준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으십니다. 맞아요. 김효중 선수님이 생각하시는 내추럴의 기준치를 어떤 일정 수의 선수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 외국 선수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 내추럴로 이룰 수 있는 그 한계치에 대해서 조금 뭐 추상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한 번만 지금 던져봐도 되겠습니까? 로니 콜먼의 1994년이 내추럴이라고 믿으십니까? 94년. 네, 그 몸이 기억이 안 80cm에 90kg 정도 나갔던 체형인데 저는 가능하다고. 내추럴로 올림피아를 나간 거죠. 물론 꼴등은 하긴 했지만 내추럴로 올림피아를 나갔던 로니 콜먼의 모습, 그걸 사람들이 많은 기준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거짓이냐 진실이냐. 그렇게 해서 뜬금없이 한번 던져본 질문이었고요. 해외 선수들은 제가 뭐 내추럴로 활동하는 선수를 많이 아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국내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 탑으로 제일 있는 게 지금 설기관 선수. 기관이가 뭐 체전에서도 뭐 1등도 하고 세계대회도 계속 우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또 75kg 체급까지 올리셔가지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타고나야 될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체형적인 타고남. 그리고 대부분은 등한시할 수 있는 게 이런 멘탈적인 부분. 이걸 끝까지 계속 하는 애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간에 운동을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사용하면서 갈아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갖춰져야 가능한 거지.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목표로 하는 건 사실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레벨에? 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운동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받쳐줘야, 쉽게 말해서 연봉을 받으면서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게 1, 2년이 아닌 5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사실 먹고 살 생계가 우선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본인의 신념, 김효중 선수님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신념. 예를 들어 사실 외부의 유혹이나 이제 본인 성적이나 연봉을 위해서라면은 사실 모두가 케미컬 바디빌더로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도 또 이겨내고 본인의 신념을 좀 지키고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운동을 해야 나올 수 있는 설기관 선수님. 좋죠. 좋죠. 뭐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몸이 뭐 100% 완성도 있는 건 아니지만 좋죠. 굉장히 진짜 모양 자체도 타고나시고. 기관이를 이제 뭐 본인이 얘기했어도 막 아니라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뭐 설기관 선수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같이 시합을 나가면서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예전의 몸을 계속 봐왔고 뭐 지금도 보고 하면은 내추럴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뭐 어떤 검증을 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믿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막 답답해 미치겠더라고. 이걸 왜 안 믿을 이유가 없는데 굳이 안 믿고 싶은 거죠. 이거 되게 치명적인 말인데 안 믿고 싶은 것. 그런 사람 중에 본인이 직접 사용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내가 써봤는데 안 되던데 네가 돼? 약간 이런.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쵸. 들을 만한 정도의 훌륭한 성적을 또 기록하셨으니까. 머슬 아카데미 동기였는데 동기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효중이도 썼어. 야 안 쓰고 저렇게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냐? 제가 미스터 충남을 할 때 이미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전국 무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준을 자기가 해보니 저 정도도 약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동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부분을 인터넷으로 얕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생겨난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그런 미디어가 탄생하기 전에도 있었다라는 걸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인이 그 인고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 몸이 나오지 또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약물을 이제 처음부터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특징이 그 약물로 인한 이제 발달을
자기가 이미 근육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본인의 네. 몸이 좋아지려면 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서 예. 다른 요소들도 다 갖추어줘야 되는데 예. 순간적으로 약 사용을 해서 이제 수분이 꽉 찬 이런 펌핑돼 있는 항상 몸이 화나 있는 그게 이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 시기 그 뭐라고 하죠? 그 주기 예. 끝나면 다시 또 빠지면 다시 예전 그게 돌아와서 하고 싶지 않아 또 그 상태로 가고 싶으니까 다시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발전을 못해요. 케미컬 바디빌딩으로 넘어가면서도 꾸준히 발전을 이룩하시는 분들도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봐왔던 정말 탑클래스 선수들은 예. 운동이 주고 약물이 부로 좀 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예. 요즘에는 운동을 접하면서 약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건데. 네. 운동도 잘 못하면서 약물로 올라온 이 몸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물을 끊으면 다시 쭉 빠지고. 그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요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그 부가적으로도 너무 많은 요인들. 그렇죠. 이 약물 사용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 기재된 마인드에 그 또 추가적으로 생기는 그런 악용 사례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요 부분부터는 또 약간은 날카롭고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인 RCM 내 심사위원으로도 네. 활약을 하고 계신데 사실 내추럴 보디빌딩이 작년에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 내추럴 보디빌더 분들이 아닌 분들이 이제 무대에 나오면서 도핑에 적발됐던 사람이 그렇죠. 물론 도핑을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일이지만 대중들에게 이 보디빌딩이 알려지면서 이 대중들은 내추럴 보디빌딩 샵은 저를 포함한 대중들은 당연히 라이프타임 내추럴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니면은 적어도 10년이라는 그 룰을 설정하든지 7, 8년이라는 룰을 설정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내추럴 보디빌딩을 비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내추럴 보디빌딩을 니들이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시합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갈 것인데 라는 말을 했을 때 사실 이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서는 그것들을 확실하게 잡을 장치가 지금은 없습니다. 물론 대중들이 보디빌딩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는 툴은 없다는 거죠. 예, 시합에 이제 심사위원을 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도핑을 그래도 제일 철저하게 하는 게 대보협이에요. 오히려. 네. 그렇죠. 대보가 그래도 제일 철저하게 하는 단체고, 근데 재정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하는 건데 사실 사설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나 뭐 스폰서십이나 대기업이 뭐 연계가 돼서 만약 한다 하면 철저하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제가 심사를 볼 때도, 그리고 다른 이렇게 내추럴 단체에 참가한 선수의 몸 상태를 보면, 운동 오래 하고 이렇게 보면 딱 느낌이 와요. 그 느낌, 그 얘기를 또 많은 선수들한테 들었어요. 네. 실제로 시합 경력이 되게 오래된 선수는 보면 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아요. 네. 저도 딱 보면 그런 선수가 딱 있어요. 네. 도핑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적어내서 도핑 테스트를 해요. 실제. 근데 이미 본인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쳐왔기 때문에 도핑 적발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저는. 사실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쁘냐?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회 왜 나오는지.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거잖아요. 네. 아니 당당하게 그 대회, 다른 대회에 나가서 거기서 경쟁을 하지. 왜 여기에 속이고 나와? 왜 나오겠어요? 여기 가서 1등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가서 자기가 경쟁이 밀리니까. 이거는 누구도 건들지 않는 원초적인 그런 발언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예전엔 보디빌딩 종목에 특히 좀 호르몬제를 써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피트니스 모델, 호르몬 쪽보다는 오히려 다이어트 네. 이쪽에, 이게 도핑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개념이 잘 안 서 있는 게, 호르몬 계열만 도핑 걸린다 아니면 그게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성장은 뭐 약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다 약인데, 네. 다 금지 약물인 건데, 커팅할 때 쓰는 이런 뭐 그런 제품들도 네. 약물인 건데, 컨디셔닝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피트니스 모델 쪽에. 네. 둥근까지 다 갈라지고, 물론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를 극한까지 한 선수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정말 열심히 했나 보다. 수분기가 없이. 예. 예. 근데 약물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제 도핑 해야 된다라고 도핑까지 해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다 피해서 나온 거를, 이 대보시합도 그거를 철저하게 검증이 안 돼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네. 그 어떤 사설단체도 그거를 100% 검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미디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게 진짜 큰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선수들이 서로 요즘에는 이 선수가 나오고 이 선수가 다 알아요. 네. 그 대회가 끝난 후라도 이 선수가 의심이 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선수들이 더 활발히 이런 거를 좀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 내추럴 바디빌딩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지시기도 하고, 그런 풍토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은 미디어가 좀 더 커지고, 뭐 단체에서도 우리는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니까 약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출전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어필이 있어진다면 조금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ICN 중부 대회장으로 예. 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대회를 유치하기로 하면서 그런 걸 공지를 했어요. 사전 도핑 테스트를 하겠다. 그 이후로 신청이 거의 없었어요. 와, 그냥 그러다가 공지만 이루어졌는데. 네. 그러다가 코로나가 확산돼서 이제 대회를 이제 연기를 했죠, 하반기로. 그거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지원, 아니 당당하게 더 오히려 이렇게 신청하고 본인이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면 더 움직여야 되는데 왜 오히려 출전자가 줄어들까? 저도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게, 사실 지금 WNBF라는 거짓말 탐지기를 네네.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시합 출전 참가 인원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작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장치들이 많아졌을 때, 아니면은 어떠한 공지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감정적으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WNBF 뭐 이게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세계대회 선수들도 보고 했어요. 네. 저도 내추럴이고 하니까 이제 쭉 봤는데, 거기는 다이어트에, 그러니까 내추럴 단체들 대부분이 너무 다이어트에만 좀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아하시는 둥근. 그렇죠. 둥근의 컨디셔닝. 네. 근데 근육이 좀 살아 보이는, 이제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몸은 사실 대부분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다이어트 상태, 극한의 다이어트. 그게 내추럴이다라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도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상태를 많이 보고 이게 유행이다라는 걸 언급하지만, 사실은 볼륨이 없으면 보디빌딩에선 보디빌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내추럴 대회들이 별개로 이거 다이어트 상태가 잘 된 게 내추럴이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보고 최고의 몸을 뽑되, 다 그 외적인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방법들, 사전 도핑을 한다든지 이런 공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좀 다른 부분으로 좀 지켜나가는 게, 심사에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UNF 열었을 때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황철순 선수가 하신 말씀이, 우린 최고의 몸을 뽑을 거다, 그냥 도핑을 빡세게 하고 최고의 몸을 뽑을 거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오히려 내추럴 대회들이 또 대중성을 더 가질 수 있는 장치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와, 정말 좋은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의제인데 구력이 10년 이상 된 내추럴 바디빌더들이 사이즈를 더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또 구력이 10년 이상 되신 네. 분들. 작년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통째로 이제 운동을 한 7개월 정도 못했어요. 상체 운동을 아예.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울 때 예전에 하지 않았던 운동을 좀 해야겠다. 네. 네. 오버헤드 프레스 안 했었거든요. 아예. 네. 제가 이제 견갑이 좀 불안정해서 아예 안 했었는데 이걸 하면서부터 제가 어깨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 중량 다중관절 운동이죠. 네. 이런 부분을 제가 부상을 당하면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좀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 결론은 그거죠.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좀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 요새 사실 어린 보디빌더 친구들이 단시간 내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내추럴 보디빌딩뿐만 아니라 모든 보디빌딩을 통틀어서 많이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젊은 신예 스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조명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을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마음가짐을, 그런 친구들이 내추럴 바디빌딩 쪽에서는 좀 마음이 급하니까 운동량을 늘린다든가, 그렇죠. 네, 단시간 내에 어떤 벌크업을 통해서 뭐 완성도보다는 사이즈를 빨리빨리 하루빨리 좀 키우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케미컬 쪽으로 가면 또 더 안 좋은 사례들, 약물을 좀 무리하게 사용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례들로 인해서 젊은 바디빌더들이 좀 어떻게 보면 고인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여태까지 몇 년 통해서 있었습니다. 네. 이제 내추럴로 20년 이상 운동하신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내추럴 보디빌더 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이른 나이에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20대 초반의 바디빌더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친 운동량 아니면 새로운 방법들을 빨리빨리 찾고 몸에 이렇게 그런 방법들을 찾고 그렇게 천천히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빨리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지. 저는 이제 그냥 보디빌딩이라고 할게요. 네. 보디빌딩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많이 배워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뭐 한 가지 뭐 개발을 하거나 네. 뭔가 한 번에 대박을 터쳐서 확 오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뭐 로또가 된다든지 뭐 주식을 해서 막 확 오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 성장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추럴로 운동하는 사람들이건 약을 쓰는 사람이건 목표는 하나예요. 계속해서 좋아지고 싶기 때문에 네. 하는 건데, 이제 내추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네. 스스로. 네. 난 약을 안 쓰니까, 뭐 쟤네들은 약을 쓰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마음 한편에는 나는 뭐 더뎌, 나는 뭐 한계가 있어, 이걸 깔고 가요. 생각을 마음속에 이미.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내추럴로도 충분히 좋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좋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한계치를 설정해 놓을 뿐이지. 네. 근데 기초를 처음부터 잘 다져야 돼요. 기초. 예. 그 요즘에 막 펑셔널 트레이닝 많이들 막 엄청 유행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너무 쏠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또 그쪽으로 너무 네. 쏠려도 안 되고. 네. 보디빌딩을 해야지. 그렇죠. 기능 강화 운동만 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빌딩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골고루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 한쪽으로 너무 몸을 쏠리면, 몸을 만들기 위해 궁극적으로. 예.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내가 가려고 하는 본질 자체를 놓친 거예요, 이제. 이거 진짜 되게 괜찮나요? 귀한 말씀이죠. 진짜로 요새 다양한 의견들이 너무 많은 와중에서 종교처럼 돼버리잖아요. 어떤 누군가 주장을 해버리면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근데 사실은 보디빌딩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를. 배척해서도 안 되지만 네. 너무 그쪽으로 몰입돼도 안 됩니다. 몰입해서. 내가 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이런 것들을 내가 도움을 받아서 계속 가야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게 방향이 바뀔 수는 있어요. 네. 그럼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예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었어요. 네.
그 리프팅도 당연히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유튜브가 좀 그런 좀 역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가되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체력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이 센 사람도 있잖아요. 네. 힘을 기준으로 한다 치면 근데 내가 힘이 약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몸을 발전해 나갈지를 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와. 저도 이렇게 몸에 비해서 힘이 굉장히 약해요. 네. 근데 제가 힘이 세지려고 포커스를 맞춰놓고 하면 저는 안 돼요. 왜냐면 타고난 근질 체형 자체 그리고 뭐 근섬유 이 자체가 저는 스트렝스 강화 개념이 안 돼요. 하지만 스트렝스 강화를 하려고 해요. 그걸 이용을 해야지. 한 파트로 그냥 네. 거기에 맹목적으로 쫓다기보다 와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저는 이제 몸으로 느꼈는데 저보다 몸이 없는 사람이 벤치프레스를 100kg를 하더라고요. 마른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는 100kg를 못 했어요. 처음에. 예. 네. 막 열심히 해서 100kg를 딱 밀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저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가슴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구심이 들었어요. 무조건 힘이 세다고 몸이 좋아진 게 아니네. 네. 저 사람은 왜 몸이 안 좋지? 그런 약간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다른 부위도 이제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컨트롤을 하면서 그 무게를 다룰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네. 너무 분산만 시키면서 다루는 거는 약간 좀 엇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육의 볼륨이 목적인데 중량이 목적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요즘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정보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한쪽을 쫓아버리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초보자들은 잘 못 느끼는데 한 3년, 5년 차 되기 시작하면 이 인대나 건의 피로도가 쌓여 있어요. 그거 케어를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하고 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합니다. 그 건들이 계속 쌓여있던 것이. 네. 이 자세가 또 이제 불균형이 시작되고 이때 예. 케어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면 꾸준히 이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잠부상을 당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소홀히 생각해요. 스트레칭, 스트레칭 같은 거. 네. 죄송합니다. 저는 선수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도 계속 같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야 시간이 없고 한정된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좀 등한시하는데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제 몸에 무리가 와요. 다치고. 어차피 장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장기전을 하기 위해선 롱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럼요. 네. 그런 케어 같은 부분들을 많이 안 하고 무조건 중량을 짊어지고 사이즈를 빨리 키워야 된다. 이런 젊은 선수들의 마인드가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데 사이즈를 어느 정도 키워야 된다. 지금 키울 수 있어요.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자연적으로. 그런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했던 모든 질문들이 마무리된 것 같아요. 커리어 부분부터 해서 하나도 지금 빼먹을 수 없이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고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한테 빨리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을 만큼 네, 너무 즐거운 머슬 라디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김효중 선수님이셨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유튜브 채널도 또 하고 계시니까. 네네. 처음에 이제 특포이라는 유튜버를 알게 됐을 때는 제가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선수 몸에 대한 평가 이런 게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했었거든요. 그분인 줄 알았는데 네. 얼굴을 나중에 이렇게 네. 보면서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 오타쿠 중에 오타쿠고
매니아 중에 매니아. 네. 그리고 그 전에 인스타 라방 했잖아요. 네.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보디빌딩을 사랑하는구나. 네. 그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뭐 약물 사용의 유무를 떠나서 저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운동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팬이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운동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괜찮은 채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하시고 또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뭔가 좀 정확한 방향을 잡고 저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효중 본색이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구독 꼭 제 유튜브 앞가림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 파워 한번 보여주십시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머슬라디오 42화 김효중 선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